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216페이지 내용을 볼 텐데요. 요게 IMF 때 생긴 제도입니다. 그게 IMF 때 임대차가 끝나서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간다고 다 미리 얘기했는데 방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주소를 꼭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사를 못 가고 꼼짝없이 묶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우리 법에서 발명을 했어요. 발명. 어떻게 했냐면 요 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람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를 띄워놓으면 그 뒤에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기 얻었던 대항력이나 우선면허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게끔 하는 거지. 그럼 이사 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사 가게 만들어 주려고 만든 제도. 근데 이때는 등기 시켜놓고 이사 가면 돼, 이게. 그럼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잃지 않는다, 유지한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훗날 경매에 넘어가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A라는 사람이 한 2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세입자의 보증금은 2억이다. 여기 저당권자는 대출 1억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 시켜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쭉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결과가 되냐면 요거 배당금이지. 이걸 다 타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죠. 근데 지금 거기 살아요, 안 살아요? 등기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사 갔을 거니까 여기는 빈집이라고, 빈집. 그런데도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뜻이지, 이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제도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면허권은 없는 상황. 근데 2년 있다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2년 후에 임차권 등기를 시켜놓고 이사를 갔다 전출을 갔다 이러면 확정일자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요 등기된 시점에 요때 생겼던 대항력은 유지를 하는 게 맞지만, 유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기준해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우선면허권은 없었기 때문에 유지는 안 되고 등기한 요 시점에 드디어 뭐가 생기는 거야? 우선면허권이 생긴다, 이 뜻이. 그래서 이때는 우선면허권을 취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그럼 배당이 달라져, 배당이.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죠? 여기 지금 2억이 배당금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1등으로 배당을 타가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을이 지금 뭐예요, 지금? 우선면허권이 없다고 그랬죠. 확정일자 안 받았다고 지금 전제를 하잖아요. 우선면허권이 없어. 우선면허 근데 언제 생긴다고? 요때 생겼다고. 그러면 얘가 빠른 거예요, 얘가 빠른 거예요? 병이 빠른데 왜 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선 확정일자 받았을 때하고 다르지. 그러면 이때는 배당을 병이 2억을 먼저 가져가고 요 중에서 나머지 보증금 2억 중에서 1억을 여기서 요것 때문에 타가죠. 그럼 보증금 1억은 다 못 받았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잖아,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못 돌려받은 1억에 대해서 요 낙찰자 A한테 1억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나 못 나간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항력이지 뭐예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배우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타보는데 다 못 받았어. 못 받은 것이 있을 때는 원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세입자라면 돌아와서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다. 시험에서 나오고 또 나오고 조문 맨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민법 시간에 이걸 안 배웠을 리가 없어. 여러분 교재에서는 안 나왔을 리가 없죠. 212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212페이지 제일 밑에 가면 가로 5번이에요. 가로 5번. 가로 5번 보시면 큰 별표 치셔야 돼. 원래 임차권은 212페이지 가로 5번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 임차주택의 경락으로 원래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원래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에요?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은 1억에 대해서는 원래 대항력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억 내놓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A한테 할 수 있으니까 A는 실제 2억의 낙찰을 받았지만은 추가 부담금이 1억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3억에 받으신 거예요. 이게 경매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3억에 받았다는 거 이해되세요? 부담금이 생긴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216페이지 오셔서 정리합니다. 가로 1번 임대차가 무조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됐어야 돼요. 첫째 줄에. 중간에 자기 맘대로 나간다 그런 거 안 되고요.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죠. 그럴 때는 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혼자서. 그럴 때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싹 누구에게 물릴 수 있다. 임대인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줘서 생긴 일이죠. 그 신청 비용 옆에다 등기 비용도 써두시고 신청하면서 법무사 비용 같은 거 등기하면서 들어간 비용 전부 다 싹 임대인한테 물릴 수 있다. 신청 비용, 등기 비용 이렇게 등기 비용도 옆에 써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3번 내용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에요. 자, 뭐냐?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은 보통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집인데 여기 세입자 B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증금 2억을 넣고 들어오면 그 보증금 2억을 받은 주인이 2억을 누구한테 빼주겠어요? 등기하고 이사를 간 을한테 이렇게 2억을 빼주겠죠. 누가? 주인이. 그쵸? 주인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2억 넣고 들어오면 그 돈을 요리 준다는 얘기야. 이사간 요 사람한테. 그럼 을한테 주인이 보증금 2억을 반환해 주는 거 하고 그 을이 임차권 등기에 대한 요것을 말소시키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까? 보증금을 주인이 빼주는 거 하고 임차권 등기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없애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임차권 등기가 안 돌려줘서 그런 거니까 반환이 뭐예요? 선이행 의무다. 다른 거 잘 몰라도 그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보증금 반환이 뭐예요? 먼저 이행돼야 된다.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말소보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에 된 걸 보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금액이 여기 떠요. 응? 못 돌려받지 못한 게.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부에 뜨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탈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자, 은행은 배당 요구해야 대출금을 배당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은행. 저당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받는 거예요. 왜요? 등기부에 꿔준 돈 액수가 나오잖아. 응? 그 금액이 나오잖아. 그래서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타는 거지. 임차권 등기된 사람도 여기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입자는요. 세입자. 등기 안 된 세입자는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탑니까? 배당 요구해야 법원이 알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배당 요구해야 되는 거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않고도 받을 수 있죠. 동그라미 몇 번? 2번. 왜 조용한 거야?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무시하는 거야. 동그라미 2번까지 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밑줄 그어놨잖아요. 동그라미 3번. 여기 보세요. 빈집이라고 해요. 보통. 근데 세입자를 갖다 2억짜리 세입자를 집어넣어서 2억을 빼주면 문제 없는데 요 값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정당한 요구지만 계속 와서 이렇게 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값은 을이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드릴 때 세입자 3명을 드려요. D, E, F 이 사람 말고 여기 7천 7천 소액으로 쪼개서 3명을 싹 드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혹시 잘못돼서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저런 소액 임차인은 새치기 할 수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한 요 세입자 요 사람을 새치기해서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죠. 일정 금액을 타가다 보면 배당 받을 때 이 사람이 다 못 받을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소액 임차인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새치기 하게끔 할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뜬 뒤에 혹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새 임차인이 그 사람이 혹시 소액일지라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 새치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이게. 몇 번? 동그라미 3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쇼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을 구기고 하는 건데 웃으면 어떡하냐고. 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지금. 그 동그라미 3번 별표 치셔야 돼.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적권이 없다 이 말이지. 중요하죠 여기.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다 슬쩍 넘어가서 218페이지 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왔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자 칠판 보시면 여기는 가난한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응? 상가에서 뭐 하죠 보통? 장사하죠. 그러니까 영세한 그래서 남의 상가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장사가 영업이죠. 그러니까 영업용 건물 임대차는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가이지만 거기에 무슨 동창회 사무실이 있다, 종친회 사무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장사하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경우 장사하는 데 아니죠. 아니죠. 이런 데는 사업자 등록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보호를 안 해주죠. 그죠? 예. 교회 장사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는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원히 성령이고, 우리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가 막 비리가 많고 그래도 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 영역도 독특한 영역입니다. 거기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흔히 얘기하는 나라님이라도 벌벌 기잖아요, 거기. 응?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요. 가로 1번. 이거 별거 아니고 두 번째는 영세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가난의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야 가난한 거예요? 9억이야. 예. 가난한지 모르겠네. 하여간 보증금이 9억이야. 예.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요. 6억 9천 이하. 이렇게 돼. 가난한 이 정도가 돼야 가난이다 보는 거지. 부산은요. 6억 9천 이하. 부산이 여기 지금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인데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이하. 예? 이렇게 5.4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요. 지금 가로 2번의 박스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타 지역은 얼마? 3억 7천 이하. 쭉쭉쭉 암기. 그래서 암기하실 때 여기 보면 969, 969, 69, 54, 37도시 이렇게 969, 969, 69, 54, 37도시 열을 재니까 37도시요. 이쪽을 암기하시고 이쪽을 암기하면 뭐하냐고 이쪽을 모르는데 이쪽도 암기하시라고 해. 예, 암기하시라고 제가 동글뱅이 쳐놨어.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시면서 이거 따질 때는 순수하게 보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뭐예요?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환산 보증금 규모라고 그래요. 요걸.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라고 써져 있죠. 예, 요게. 그게 바로 월세 곱하기 100인데 이걸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환산하면 얼마예요? 거의 이게 요게 7억 규모죠? 700만 원이니까 7억 8억 규모죠? 그러면 요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이 임차인은 가난이고 부산은요? 부자가 되는 거지. 지역마다 틀리는 거예요. 규모를 따질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인데 비슷해요. 다른 특히 좀 특징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보는 거예요. 주택은 이런 게 없어요. 보증 규모를 가지고 적용되니 안 되니 이런 게 없어요. 주택은. 상가는 있어요. 그 상가는 영세한 가난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하 보증금에 해당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통째 100% 다 적용됩니다. 이하 보증금일 때는 아까 이하 보증금 규모 했었죠. 아까 암기. 예. 그런데 이하 보증금이 아니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부산에서 8억 규모면 넘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초과 보증금이라고 해요. 이걸 이하 보증금. 여기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례 문제나 이런 걸로 문제가 한 3번 나왔어. 3번. 최근에만.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이게. 원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여기하고 끝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를 두기 시작했어요.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부 조문이 적용된다고 해요. 5가지라고 해요. 나머지는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다가 조금 이제 넓혀 놓은 거지요. 응?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 초과 보증금에 해당될 때 우리는 초보라고 하죠. 초과 보증금에 해당될 때 첫 번째 3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초과여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서식을 갖다가 권장할 수 있다. 그 표준 서식 권장하는 것도 초과여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조문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은요. 초과 보증금도 대항력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 이따 할 건데 이것도 초과여도 인정을 받는 거야. 지금 요거 5개. 예. 마지막에 갱신 요구하는 제도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있는데 원래 상가에서 먼저 생겼죠. 이런 갱신 요구 제도도 초과 보증금도 인정을 해줘요. 원래는 요 5개 중에서 제일 먼저 예외를 인정했던 게 요겁니다. 갱신 요구권을 처음에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하 보증금에 해당됐다가 월세를 올려주다 보니까 초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권리금 막 그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이제 영업을 하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쫓겨나는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나신 분이 자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인 거 가만히 보면 어떤 계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죽어야 어떤 일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래. 미리미리 예상해서 딱 대비하고 그런 것은 잘 못 봐요. 사람한테는. 뭐가 터져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넓혀진 거예요. 이게 5개. 이 5가지를 암기해 보시는데 암기하기 전에 일단 5가지를 연습을 해봐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만 원이라고 쳐봐요. 이렇게. 근데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고 부산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있다고 해봐.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은 이하 보증금인 거예요? 초과 보증금인 거예요? 이하고 부산은 초과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요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습니까? 서울에서는? 자, 부산에서는 대항력 인정받아요? 네. 초과 보증금도 대항력 인정해 준다며. 예? 초과지만 일부러 이하 초과 안 썼어요. 여러분 머리 복잡을 하고. 자, 우선 면적권 이 경우 인정돼야 한대요. 이하 보증금 되고. 자, 초과 보증금인데 우선 면적권 없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인 경우에 대표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갱신 요구. 서울 같은 경우 저 경우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부산은요. 초과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암기할 때는 자,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갱신했다. 밑에 써놨죠, 지금. 초보가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그랬어요. 3이 뭐예요? 3기 연체일 때 해지. 그 다음에 표는요. 표준 서식을 어쩌다고요? 권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요. 대자는요. 대항력. 권은요. 권리금 보장. 권리금 보장. 갱신은요. 갱신 요구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게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첫 번째. 자, 오른쪽 가면 임대차 기간 나오는데 임대차 기간은 여러분 또 전공일 것 같아. 이거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도 공부했죠? 민법 시간에. 안 했어요?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6개월 할 수 있나요? 6개월? 6개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지금 219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한 걸로 봐요? 1년. 상가는 1이라는 숫자가 많이 관련돼 있어요. 자, 6개월로 계약했을 때 6개월만 장사하고 때려치겠다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나요? 6개월 계약했으니까 임대인이 야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가. 임대인은 쫓아내지를 못해요.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 되죠. 임차인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된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주택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못이 박혀 있고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얘도. 이렇게 1년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연장이 되는데 그래도 또 누구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임차인은. 그럼 몇 달 있다 보증금 빼주면 돼요. 3개월 있다가.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비우라고 했어야 돼요?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면 갱신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갱신 거절을 임대인은 언제까지 해야 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상가는 숫자 1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숫자 1하고. 응? 오케이. 근데 이게 갱신 거절의 통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갱신 거절 해봤자 뭐예요?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데. 응? 갱신 거절 해봤자 그 전에 뭘 행사해 임차인이? 갱신 요구가 뭐예요? 나 계속 장사할래? 그러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거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해봤자 뭔 소용이냐고. 갱신 요구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갱신 거절은 뭐 10년 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갱신 거절의 그 의미가 있는 그 영역은 좀 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가도 돼. 그 시험에 안 나와. 자, 여기서요.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죠. 자, 중요한 거 거기 보면 219페이지 네모 3번에 별표 3개 돼 있죠, 지금.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죠. 또 1 또 나오잖아,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봐요. 다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간은 아니고 보증금이나 월세만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보는데 계약 기간도 그렇게 돼요. 계약 기간도.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1년 했어요. 1년? 근데 요때 갱신 요구했어? 그럼 갱신 요구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기간이 돼요. 1년 돼요. 요게 2년이면 갱신 요구하면 2년 돼요. 2년.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 돼요. 주택하고 달라요. 주택은 갱신 요구하면 플러스 2년이에요. 무조건. 못이 박혀 있어요. 주택은 묵시적 갱신도 2년, 갱신 요구도 2년. 못이 박혀 있고 상가는 묵시적 갱신은 1년인데 갱신 요구는 앞에 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못이 박힌 게 아니야 이게. 여기하고 같은 기간이라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지. 3년 계약을 했어요. 갱신 요구했어. 3년 계약했는데 상가 3년 계약할 수 있잖아. 갱신 요구했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취지요 지금. 다만 이제 여기서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많이 못 올리죠. 5% 넘게 못 올리고 1년 안에는 못 올리고 매달 똑같아 이거. 근데 감액은 어때요? 감액은 5% 제한이 없고 1년 안에도 다시 깎을 수 있죠. 그런데 갱신 요구는 상가는 횟수 제한은 없는데 기간은 어떻게 해요? 10년을 못 넘죠. 10년. 우리 주택은요. 한 번 딱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응? 주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 안 드렸구나. 그 어떤 장관 후보자가 보증금을 갖다가 34%인가 뭐 얼마 올렸다고 해서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뭐 대담 프로 이런 거 보면 이건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면 꽤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없어요. 왜요? 학군 족구 이런 데는요. 갱신 요건을 함부로 못 써먹어요. 한번 써먹으면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재계약을 요구해서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다 응해요. 거의. 왜요? 학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재건. 예, 그러니까 거기도 글쎄 하여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법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재계약할 때는 5%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50%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거 올려달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달라고 하고 학군 때문에 많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는 지역 때문에. 저 대학 후배도 그래요. 그래서 뭐 대학 후배도 부동산 하는데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적용보증을 초과하더라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다시 암기한 거 다시 해봐요. 초보가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 요구권 초과 보증금도 쓸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로 2번이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전차인 갱신 요건이 있다 없다?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칠판 보세요. 이거 누구? 갱신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임차인이 하는 거지. 전차인은 임차인 아니요. 임차인한테 또 세워둔 사람이지. 그래서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 그런데 임차인한테 자기가 또 세를 얻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누리는 것은 전차인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원래 없으나 임차인이 써먹을 수 있는 갱신 요건을 뭐예요?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그 기간도 지켜줘야 돼요. 임차인을 어떻게 해서? 대위.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위의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시험에는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X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틀린 지문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많이 나오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맞는 지문으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가 됐죠. 바야흐로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X인지. 또 감동이 없네.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선고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 무조건 선고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가르쳐 줄까요?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리액션. 손님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왔어. 아이고 더워 하면서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뭐 딴 소리 한다든지 묵묵부답이라든지 그러면 그 손님은 배신감을 느껴요. 더워하고 딱 들어오니까 아 진짜 갑자기 요새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긴팔 입기도 힘들어요 하면서 그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맞춰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뭐라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묵시적 인정이에요? 아 이건 안 그래. 이 소통, 이 공감 느끼는 것은 묵시적 인정이 아니에요. 까먹었잖아 지금 어디 갈지. 자 거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넘기셔요. 넘기시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거절 사유가 나와요. 거절 사유가 220페이지에 보시면 거절 사유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해버릴 수 있다. 그런 사유들이 몇 가지야? 8가지야. 그런데 주택 임대차에서 갱신 요건 행사했을 때 거절 사유가 똑같아요. 다른 거 2가지만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개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3달치 밀린 적이 있을 때 주택은 2달치였죠. 상가는 3달치죠. 이게 다른 점이죠. 이거 하나 빼고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8번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주택하고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말고. 그러니까 주택은 동그라미 9번이 있는 거예요. 9번이. 이건 9번 없죠. 9번이 뭐냐면 실거주 하겠다고 내쫓는 게 하나 있었죠. 주택은
그럼 상가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이 내가 장사하니까 비우고 나가셔. 나 여기서 내가 장사할 거야. 내가 장사한다는 건 없어요. 주택은 실거주 하겠다는 게 있지만 그 두 개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제목에 대항력이라고 돼 있죠. 이제 거의 고비를 넘어왔어요, 여러분.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처음 봤던 초과 보증금이 중요했어요. 5가지 암기하는 거. 자, 두 번째가 갱신 요건이었어. 지금까지 본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마지막이 이제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거 빼거나 나머지는 그냥 슬슬 지나가도 돼. 자, 먼저 대항력요. 밑에 보지 마시고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걸 갖춰야 될까? 대항요건 갖춰야 되죠.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은 뭐예요? 주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인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란 말이에요. 첫째 줄, 둘째 줄에 있는 거.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모 5번에 가면 우선 면제권이라고 돼 있죠. 우리 상가 임차인도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안 봐도 여러분 비디오야. 우선 면제권 행사하려면 상가니까.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이 돼 있고 플러스 뭐요? 확정일자. 똑같은데? 그죠? 주민등록이 사업자 등록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일자. 대신 확정일자는 거기 별표해 두실 게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아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는다고 돼 있죠? 주택은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았더라?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인가? 주민센터, 공증사무실, 등기소, 법원 등등등 면사무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예요. 세무서예요. 그러니까 상가 나오면서 무슨 공증사무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최우선 면제권 나왔죠? 이것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가로 2번 얘기를 물어볼 건데요. 자,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받아서 세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3가지인데.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주택할 때하고 똑같은데. 일단 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기본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소액에 들어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배당 요구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주민등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 대신 이 대항요건으로서의 사업자 등록은 늦어도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겠더라. 그래야 세치기를 인정받는다. 경매 등기 전. 주택도 똑같았죠 아까. 경매 등기 전. 다만 이제 다른 것은 밑에 소액 임차인의 규모가 좀 틀리죠. 밑에 보면 박스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는 거예요. 자, 지나가기 전에 잠깐 해볼게요. 자, 이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자,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소액 상가 임차인은 얼마 이하인가요? 6,500 이하가 소액으로 보죠.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게 해준다고 법이 돼 있어요. 밑에 박스에 2,200이죠. 근데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료가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요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보증금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죠. 아까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 따질 때도 그랬지만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다 보면 이게 8,000 규모예요. 6,500 이하 아니죠. 최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이라면 이때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서울 지역에서? 있죠. 환산하면 얼마죠? 6,000이니까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산해 준다는 걸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암기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얼마나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죠? 2,200이 아니고 맡긴 보증금이 얼마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이지. 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이걸로 갑니다. 아까 세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칠판 보시고 요거 가면 이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끝나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원리를 아시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다른 것 위주로 조금 알아두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권리금이 뭔지 볼 거예요. 권리금은 이거예요. 요건 영업권을 사면서 준 돈이야. 그러면 영업권이 뭐냐? 영업권은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영업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가 첫 번째, 주방에 있는 시설, 비품. 그죠? 그 다음에 거래처라고 돼 있는데 단골 손님 확보된 거. 자, 세 번째는 위치인데 자리요. 자리가 너무 좋아. 이게 장사 잘해갖고 손님이 많아. 그 다음에 설비가 돼 있어. 이렇게 세 가지지. 이 세 가지의 영업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영업권, 그 영업권을 돈 주고 사는데 그 돈이 권리금. 이걸 권리금 측면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게 시설 권리금이에요. 두 번째 게 영업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측면에서 표현하면 세 번째 게 바닥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영업권도 권리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업권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제가 해석한 표현이에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영업권은 영업적 가치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다. 그걸 돈 주고 살 때 그 돈을 권리금이다. 그래서 권리금은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리금은 영업권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아먹습니까? 임차인이 받아먹습니까? 주로 임차인이 받지만 임대인이 받는 경우 없나요? 있지. 어떤 경우에요? 바닥피가 그래. 바닥 권리금. 그래서 동그라미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밑줄건 쪽에 보면 임차인만 있지 않고 임대인도 있죠. 임대인도 권리금 받아먹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걸 임대인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은 달라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 이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거기를 임대인으로 바꾸면 틀려 이제.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할 때 그 여기서 얘기한 상대방은 임차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에서는.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기본적인 개념을 봤으면 이제 권리금 보장 조문으로 가봐요. 권리금 보장이다. 지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권리금 보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스토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면 세 가지야. 다음 장면까지. 자, 이거예요. 기존의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셨어. 점포 빌려서. 잘 됐었어요. 그걸 갖다가 요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 1억을 받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넘고, 여기는 식당을 인수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임대인한테 데려가면 임대인이 점포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게 되면 진짜로 권리금 받아먹게 됩니다. 근데 만약 데려갔는데 임대인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권리금 주고받기로 했다고 해도 점포 빌린 계약이 성사가 안 돼버리면 장사 못하게 돼서 권리금 잔금을 안 줘서 권리금 못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어서 권리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 마음씨가 좋아서 해주게 되면 권리금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권리금을 못 받게 돼서 원칙적으로 권리금 보장이 안 됐던 얘기예요. 그 권리금 보장이 안 됐던 관계로 해서 그 당시 인정했던 게 갱신요구권이에요. 권리금 보장 안 되니 장사 5년이라도 해라. 나가서 10년이라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리금 보장을 박근혜 정권부터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노란글을 써볼 텐데 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요 건물주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원칙적으로 건물주인은 거부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지. 이게 권리금 보장이야. 이게. 이 한마디. 데려갔을 때 이걸 해줘야 된다. 이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도 제가 그냥 붙인 표현이야. 조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제 데려가야 되냐 이 말이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동그라미 2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진 데 있죠.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죠? 1개월 전이에요? 종료 시간이에요? 종료. 여기가 출제거리죠. 출제될 곳은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갱신 요구는 언제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권리금 보장 기간은 어떻게 돼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간.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1년 전에 데려가면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끝나고 나서 데려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 끝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꼭 데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요 사이로 골을 넣어야 된다는 뜻인데. 예. 너무 골대가 좁아,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자, 두 번째, 임대 체각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안 해줄 수 있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억지로 막 손모가지를 끌고 와서 찍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박 놓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회박을 놓냐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권 보시면 이 임대인이요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기억권 보시면 요구에 밑줄 그어져 있죠. 또 옆에 보면 수수에 또 밑줄 그어져 있어요. 수수는 권리금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기억할 때는 나도 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임대인이 나도 달라고 권리금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권리금 주는데 지금 여기까지 달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주면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나 안 할 거야.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권리금 못 받아 먹잖아. 회박 놓은 거잖아. 이렇게 된 거지. 회박 놓는 행위 첫 번째가 나도 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지급하지 못하겠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기존에 있던 요 임차인이 요 사람을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요 사람을 구석지로 끌고 가. 귓속말로 하는 거야. 이 사람 욕을 한참 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리금 주면 나 이거 못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밑줄 그어진 것처럼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밑줄 그어져 있죠. 그죠? 이것도 회박 놓는 거죠. 임대인이 그런 거죠.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은 귀신 목소리를 기억하셔야 돼. 주지 마. 귀신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요? 임대인의 목소리요. 임대인의 귀신 목소리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세 번째 회박 놓는 게 있어요. 회박 놓는 거. 그러면 이거 도망가는 거 귀신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꿈속에서. 무섭더라고. 귀신 무서워요. 귀신 보면 도망가야 돼요. 자, 귀신 목소리 세 번째가 디귿번인데 셋째 줄에 보시면 디귿번의 셋째 줄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르더라 이 말이지.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 이래서 깨진 경우 되게 많아요. 이랬을 때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지.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때도 귀신 목소리가 들려야 돼. 임대인의 귀신 목소리 많이 줘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귀신 목소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년 디귿번을. 그래서 요구, 수수, 지급하지 마. 뭐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거 다시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이렇게 했을 때 도망가는 모습 보입니까 지금? 네. 그러면 누가 뿔따구가 나겠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야, 너 때문에 나 권리금 못 받아 먹었다. 물어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니은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두 줄 밑줄 그으시고 손해배상 그죠?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손해배상액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그렇게 나오죠?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이라고 할게요. 약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종료 당시의 권리금 얼마게요? 모르죠 뭐. 이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료 당시에 점포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그래서 7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요거랑 요것 중에서 무슨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니은번에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받아야 얼마요? 7천만 원. 그 뜻이에요. 낮은 금액이에요. 지급하기로 한 것과 뭐예요? 종료 당시 권리금 둘 중에서 뭐예요? 낮은 금액, 니은번 핵심. 그리고 디귿번 3년 넘어가면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시효로 끝나버린다. 3년 내에 빨리 청구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갱신요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지금 첫 번째는 요때 데려오면 원칙은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된다. 요때 이걸 아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회박 놓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당한다. 그죠? 회박 놓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그때는 손해배상 당한다고. 그때 손해배상을 당하는데 그때 액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낮은 금액까지만. 요거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신규 임차인을 데려봤을 때 임대인이 거부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여기 3번이죠. 3번.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겠냐? 이건 꼭 상가가 아니더라도 보통 글쎄요. 우리 이제 그 일반 뭐 주택 같은 거 월세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임대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임차인 할 때 임차인 관상도 보고 직업도 보고 면접 봅니다. 계약할 때.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았으니까 계약을 했겠지만, 그날 계약하는 날 딱 오면 봐요. 한 번은 우리 누구야, 그 임차인도 부부고 임대인도 부부야. 둘 다 뭐 하나 끌고 왔어. 그러니까 안고 왔어. 임대인도 하얀 강아지 안고 왔고, 이쪽은 좀 뭐야 얼룩덜룩한 거 안고 오고, 둘 다 강아지 안고, 양쪽에 딱 4명이 앉았어. 부부가 다 왔어. 근데 이제 임대인 이쪽은 30대 중반 후반, 그런데 한 20억 가까운 집을 2채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 살고 하나는 세를 넣는 거야. 한 220만 원 월세를 넣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뭐 돈 벌어가지고 그 샀겠어? 다 상속받은 거지. 갑자기 화가 날라고 그러네. 그런데 여기 이쪽은 여기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사람이 이 옷을 입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남자가 섹시하게 옷을 입었어요. 왜 웃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근데 중간중간 사이에 이게 뭐지 이거? 문신이 삐져나온 거예요. 문신. 그러니까 문신이 어디 일부만 된 게 아니고 약간 좀 크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요 사이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요쪽 그 임대해 놓는 쪽에서 사장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가더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하나 꺼내들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드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건 법적에서 허용돼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관상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안 넣고 싶으면 뭐 핑계를 댔또 뭐 해서 핑계 대서 안 넣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듯이 여기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임대인 가봐야 보니까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더라. 잘하면 칼 하나 뽑겠더라. 그 다음에 자력이 없더라. 돈이 없어 보이더라. 그죠?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어.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더라. 요 기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6개월 이상 영업 안 하고 데려왔더라. 이런 거. 임대인이 딱 골랐는데 이 사람이 배신일 때는 여기 권리금 주려고 하더라.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다. 224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있죠? 요걸 많이 읽어주시는데, 얘하고 아까 회방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절 사유하고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가시면요. 기타 나왔습니다. 표준계약서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보면 표준권리금 계약서다. 자, 표준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국장. 자,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계약서는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시험이 동그라미 1번이 나왔어요. 뭐 협의한다는 얘기까지 있죠. 협의는 뭐 협의하겠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누가 권장할 수 있냐를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자 맞춰보셔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 요 권리금 계약서 이거.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 국장. 요건 임대차 계약서인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 법무부 장관. 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국장. 두 개요. 여기 출제됐었죠. 이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하나를 갖다 주어 팹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기억자로 시작하죠. 권리금 계약서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국장. 뭐 협의는 법무부 장관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국장.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해지. 자, 월세가 몇 달쯤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해지 사유가 되죠? 상가는 몇 달치? 3달치 이렇게 됩니다. 자, 227페이지 가보세요. 경매잖아요, 경매. 자, 경매가 10단계 절차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걸 좀 몇 가지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자 보세요.
조금만 더 보십니다. 경매를 붙여요. 채권자가 경매를 넣는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 요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배당 요구의 마지막 날을 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통지해주고. 배당 요구는 누가 하는 거죠? 주로? 아까 세입자. 배당 요구해야 배당 타는 세입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하지. 배당 요구 안 하는 사람 한 명 더 있는데 그거 배운 거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된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타죠? 근데 일반 세입자는 배당 요구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총기가 한 요때쯤 돼요. 여기까지 배당 요구 하세요라고 이때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팔 준비하고요. 법원이 알아서 하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고 띄워요. 중요하지 않아요. 공고 띄우고 나면 2주에 있다가 경매를 진짜 해요. 경매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불러요. 매각기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1등을 찾죠. 그래서 일단 1등짜리 높은 금액 쓴 사람 한 명 찾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허가가 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매각 결정기일에서 이 사람이 경매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허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1등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때 낙찰자가 되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낙찰자 되는 건 여기야. 여기. 허가 떨어져야 진짜 낙찰자가 돼요. 낙찰자를 갖다가 우리 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아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1등. 여기는 공식적으로 1등이에요. 허가 나야 돼요. 법원에 허가. 예. 허가 나면 그 다음에 돈 내죠. 돈 내면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내면 변화되는 거. 소유권 취득. 배우시잖아. 등기 이전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배우시잖아, 이거. 예. 그 다음에 돈 나왔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돈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뭐 최우선, 우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등기부 정리합니다. 이때도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죠. 등기부 정리해 줍니다. 법원이 촉탁합니다. 등기소에. 그 다음에 인도는 뭐냐? 가봤더니 나가줄 사람이 안 나오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을 일본 말로는 명도. 요새 우리가 일본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명도라고 일본 말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인도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끄집어내는 거지. 끄집어내는 거. 짐 빼는 거. 이걸 명도라고 해요. 10단계, 10단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농지가 경매로 나와서 농지가 경매로 나오면 농지가 경매 나올 때 농지 그때 농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농지 낙찰받으면 안 돼. 그럼 농사 지으려는 사람인지를 확인받는 서류가 뭐예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에요. 그럼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경매로 낙찰받을 때 필요해요.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자, 농지증은 요때 필요하다. 농지증은 요때 필요하다. 농지증은 요때 필요하다. 3개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자, 농지증은 경매에서 필요해. 언제 필요해요? 1번, 2번, 3번. 3번 없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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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시간에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그때 농지증은 첨부 서류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배우잖아. 에? 그 가르쳐준 사람이 강아무개 아니야. 그거 왜 아니냐 그지. 앞에서 내기 때문에 아니지. 자, 1번. 1번. 아니야. 이것도 금액만 높게 쓰면 돼. 금액만 따져 여기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여기 때 내야 되는 거야. 지난주에 문제 풀 때 이게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응? 매수 신청할 때가 아니고 입찰할 때가 아니고 매각 결정기일 때 필요하다. 이때 검사를 맡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질문 받을 때 아니 농지증이 경매인데 왜 공시법 선생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왜 중개사법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그러냐고. 좀 이상하다고. 둘이 빨리 합의를 보라고. 합의 볼 문제가 아니지 이게. 공시법은 등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경매 절차 여기를 주로 다루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필요하지. 이때 필요하지. 이때 필요하다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기출 문제고 틀린 거고 두 번 나왔던 거. 이때 필요하지.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